자, 김병기 의원, 표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네. 김병기 의원님, 네. 파파이스에 그때 딱 한 번 나오셨고, 네. 그리고 나오셨을 때 당선되겠나? 스스로,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의 당선을 믿으셨습니까? 네. 이게 무슨 혼인서약하는 것 같아요. 혼인서약. 예식장이라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당선이 되면 아주 좋은 거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변하는 건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모을 때였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 목표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당선되니까 좋죠. 네. 그게 선출직에 졸지에 출마하셨고 졸지 선출직으로 사람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저 사람을 나는 원한다고. 좋은 거는 물론 좋았는데 굉장히 부담도 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거보다는 열심히 그 당시에 앞에서 나가시는 분을 서포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문재인까지 가려면 나를 밟고 가야 된다. 그런 멘트 하신 적 있죠? 네, 비슷한 멘트. 정확하게 무슨 멘트였죠, 그게? 잘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 그 열광적인 문재인 지킴이로 그 뭐랄까요? 경호실장 비밀병기. 네. 비밀병기까지는 아니었고요. 다 드러난 병기였는데 어쨌든 나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진심 같은 게 느껴져, 그죠? 그때는 절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들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포지티브한 것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것들도 많았던 얘기들이 돌았으니까요.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거가 됐던 그걸 용납하지는 않겠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 물론 표창원 의원들도 표창원 의원도 춤도 많이 추고 춤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네, 춤도 많이 추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열성적으로 했어요. 김영희 의원님은 특히 저 양반은 뭐 목숨을 건 것처럼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비슷합니다. 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춤이라도 출 수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은 내놓을 게 목숨밖에 없으셨거든요. 총선 때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은 쉽게 될 줄 네.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죠? 결과는 그랬지만 처음에는 여론조사도 제가 한참 뒤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 경쟁자였던 분이 친박 대표 주자 박근혜 대표의 대변인이셨고 비례대표로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순간 내가 이겼다 생각하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온 순간. 업어주기? 업어준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까지만 해도 안개 속이었거든요. 네. 잘 모르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만나는 분들은 막 좋다고 하시고 사진도 찍자고 하시는데 여론조사는 뒤지고 있고 이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가 지고 있는 건가 이 상황인데 갑자기 뭐 그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무슨 또 이영애 씨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용인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부의 조사가 열세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총출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동성애 지지 뭐 무슨 뭐 기독교의 적 이러면서 막
지금 표창원 의원이 굉장히 어려웠다. 예,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쭉.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안심이 되고 싸워볼만 하겠구나.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박주민 의원은 우리가 이 양반 안 된다. 왜냐하면 후보가 된 게 정말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나마 후보라도 빨리 됐지. 후보가 된 게 직전이었기 때문에 되겠나. 예. 그냥 얼굴이나 한번 더 비춰주자. 이런 마음으로 모셨고 본인도 되겠나 싶었죠, 그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파파이스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거라는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나 학연 같은 거나 이런 건 제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그 지역 학교를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호남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죠. 될 것도 같아 하는 느낌이 온 순간이 없었어요, 혹시? 파파이스를 출연한 후?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거리에 유세를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음료수를 갖다 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 받았다. 자식이 너 찍으라고 하더라. 자식이 너 찍으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좀 바람이 좀 부는구나. 뭐 좀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초반에는 막막했죠. 처음 은평이라는 지역을 공천받고 사실 은평이라는 지역을 처음 갔는데요. 한 3일은 그냥 커피숍에 가서 그냥 가방 메고 앉아 있었어요. 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도 않고 그 마음 압니다.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거 바보들 가만히 앉아있고 커피숍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오늘도 연락이 안 온다.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집에 가고 이걸 3일을 했었어요. 직접 나서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명함도 주고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선거 바보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화가 좀 있는데요. 비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막 파동이 일고 했는데, 우리 그 더벤져스라고 영입 인사들, 뭐, 1명, 2명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당에서 찾아줄 줄 알았잖아요. 네. 뭔가 당신 여기 나가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각자 도생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은요, 처음 공개하는데, 당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선 의지가 아니, 다른 분들은 뒤늦게나마, 이건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갈 지역구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신 분 순간부터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도 좀 이제 늦게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한 분이었는데, 박지민 의원은 나중에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그때 나갈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 어때요? 그러면, 거기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미 뭐 지역위원장이 있거나 후보 출마를 했거나 하는 데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지금 정치권에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글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정말 기적처럼. 예, 그 은평갑에 나가셔서 정말 당선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다들 예상이. 아니, 사실, 은평갑에 나가서 저렇게 늦게, 저렇게 쑥맥이 아무런 권력 의지도 없고,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명함을 나눠주지도 않고 가만히 카페에 앉아있는데, 당선이 되겠나.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 진짜 낮게 봤어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애가 타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코치를 하셨죠,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도 코치를 많이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코치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 조국 교수님.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페이스북에 그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라. 그럼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야, 프로필 사진만 바꾸면 뭐하냐? 뭐 올려야지. 그래서 제가 또 올리고. 매일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한인석 교수님, 서울대. 그분은, 도시락 싸가지고 말릴 텐데, 저 인간.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코치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고, 네. 정봉주 의원님은 하도 제가 공천이 안 되니까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해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해야 다음이라도 네가 노려볼 수 있다. 다음이라도 노려볼 수 21대 선거라도 네가 출마를 해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네. 예, 제가 안 됐죠. 잊혀졌죠. 그, 김병기 의원님도 국회의원 안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나가려면 나 싫다고 안 한다고. 결국은 오케이 한 이유, 어떤 타이밍에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이철희 의원님이 그때 그 전략위원장인가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거기에 그런 거 안 해도 그 지역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뭐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나갈 사람이 해주라. 나갈 사람은 넘쳐나죠,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이제 나가겠냐 막판에 가가지고 어디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가겠냐 해서 그럼 나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네. 좀 생각을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지역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동작갑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야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안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당선되려고 혹시 나가냐? 집에서조차 믿지 않는. 남들은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제발. 아, 네. 그래서 그럼 그러자 그러니까 저 돈은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편하게 뭐 집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그런데 저는 아까 뭐 당선될 줄 알았냐는데 이러는 게 아니 그런 대표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제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에 저는 공천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정말 여기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노력 없이 사실은 주입부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시면 분들의 도움으로 거기에 공천이 됐으면 그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도와주시고 그러고 그분들이 선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명함을 못 돌릴 정도로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을 보고 저를 뽑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다가 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죠. 당시 대표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분 보고 저희를 뽑아주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내공들이 다 있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뭐 문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문바라고 하면 문바 맞는데 뭐 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네, 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외부 영입으로 총선 때 외부 영입을 하면 많은 경우가 사실은 비례대표로 영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로. 네, 세 분 다 지역구로 간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이제 아무도 안 챙겨준 거지. 근데 제 생각엔 오히려 당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비례대표 그냥 다 붙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 만한 약간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비례대표 이제 줄 사람들은 다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가라. 이렇게 빈자리에 준 거죠. 네. 두 분은 그것도 모르고 나가신 거고 표창원 의원님은 그래도 그 이전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지율은 처음에는 낮게 나왔어요. 그죠? 그 경쟁 후보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표창원 의원 정도도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죠.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죠. 예. 1호 영입이고 뭐 상징성 있고 자꾸 그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떨어지면 문 대표님께 큰 흠집이 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참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게 지지율이 뒤집어지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죠. 네. 초반에 계속 열세 나가다가
중반 한참 넘어서 조금 이제 격차 좁혀지고 막판에 가서 막판에 이제 제가 앞서는 시점 되니까 여론조사 결과 발표 못하는 때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생각보다. 예. 나중에 그 뒤에는 이제 많이 앞선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발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되기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국회의원이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 민변 변호사나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 자주 만났어요. 왜냐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또 이런 법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라고. 그때 보면 항상 바쁘대요. 항상 바쁘다 그러고 보좌관 만나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얼굴 안 비치고. 그래서 야, 또 엄청 바쁜 척한다. 너무 바쁜 척한다. 네. 근데 돼보니까 진짜 바빠요. 거의 끼니를 차 안에서 김밥 아니면 샌드위치, 그죠? 못 먹을 때도 꽤 있죠. 못 먹을 때도 꽤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거의 못 먹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 보좌진들한테 여쭤보니까 보좌진들은 잘 먹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낼까 하다가, 여러분 식사하고 들어오실 때 김밥 한 줄만 사서 차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김밥은 먹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일정이 많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뭐 팍팍 법도 막 통과가 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근데 실제로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막 진짜 막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당하고도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국회에서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좀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딱 엄청나게 세련되게 한번 이렇게 합리적인 말로 한번, 어느 순간 저도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질문 시간과 상대방의 답변 시간, 피감 기관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말을 계속 길게 해요. 피감 기관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로 답하세요. 근데 예 아니오로 답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고조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고. 고조선 그러면 됐고요.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왜냐면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피감 기관은 또 그게 기법이겠죠. 그게 기법이에요. 예. 국정감사가 되면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업무 보고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1시간씩 업무 보고를 하고 막 그럼 짜증내죠. 짧게 하라고. 우린 질문 시간이 뺏기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소리 지르는 걸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표창원 의원이신 것 같네요. 그 표창원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잖아. 파워포인트로 또박또박 하는 걸로 그래서 상대방 약호 죽이는 걸로 좀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황에 되면 막 화가 나는 건가요?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약간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사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 국회의 한계, 시간의 제약 이런 부분들을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딱 비춰주는 모습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거짓말이나 또는 이미 약속한 것들을 어기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차분히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주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평소 성격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막 그 모습만 또 딱 찍혀서 뭐 누구 뭐 이렇게 되는. 네. 김영희 의원님은 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이 이런 거였나 이런 순간 없었어요? 저는 약간 두 분과는 좀 다른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국방위 같은 데는 굉장히 맨 처음에 가서 이렇게 개혁 분야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국방위에서 좀 다른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군인들에 대해서 군인 그런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군인들의 복지 문제나 이런 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군이 북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북한을 상대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뭐 질문과 본질과 관계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뭔가? 과거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사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복지 문제가 있더라.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문제에도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여오고 이런 게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안 들어가고도 군인의 강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발견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정원도 아니고 심부름센터였다는 것 정도는 사실 대부분 눈치채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막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국정원에 있었지만 야 나도 놀랬다 이런 거 없어요? 결국은 댓글 사건이죠. 댓글 그러니까 사건. 그게 1년 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제가 정치 인문학이 그 전후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내가 있으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탄핵이 뭐 지나고 이러면서 말하는 게 현실이 되더라.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현실은 심각하더라.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들도 맨 처음에 그 댓글 사건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지금 적폐에 대한 조사가 있고 수사가 있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정원 출신들조차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사실 난 그 정도인지는 모르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한 게 결국 거짓을 얘기한 것 같아서 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 정도인 줄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대표적인 게 댓글이죠.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규모도 크고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 정도였을지도 몰랐다고 놀랄 정도면 이게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예전부터 그랬고 최근 10년간은 밝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5년 만에? 계속 바꿔야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안 되면 정권을 이어가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라도 그런데 이런 거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국정원을 그 전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원 개혁은 시작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하는데 적폐라는 거는 국정원의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는 도려내서 없애야 되는 거지 그게 개선을 하고 달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건 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국정원의 개혁은 시작도 안 한 거다.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데 지금이란 거를 개혁의 범죄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개혁이라는 건 결국은 수장의 능력과 의지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개혁이 실패가 된다면 그거는 아마도 몇 년 후에 다른 뭐 공수처나 이런 거와 달리 국정원 개혁에 대한 게 윤곽이 드러날 테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결국은 지금의 그러니까 지휘부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음 지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갖다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한다. 지금 10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문재인 정부의 그게 뭐 공가로 되는 거 실패로 특히 자리매김하는 건 눈 뜨고 못 본다. 지금은 또 목숨을 건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는 핑계를 댔다. 몰라서 그랬다. 그걸 알 수 없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분명히 국회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지난 30년의 개혁의 실패를 반복한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10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치고 지금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거는 2번 실수하면은 그건 고의거나 바보거든요.
그 고의로 그걸 실패해서도 안 되겠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안 되겠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잠시 엎드려 있을 뿐, 이 정권 5년이면 끝나는데, 우리 이 조직은 영원하고, 엎드려 있을 뿐, 뒤에서 틈만 나면 정권을 흔들거나, 과거의 커넥션들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정원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퇴직자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이 누군지 다 골라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함께 가야 될 대상과 함께 가지 못할 대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고,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그 수많은 적폐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 진단 하에서 모든 사람이 개혁을 얘기하지만 개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거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게 개혁의 이유를 제대로 모른 거죠. 보통 분들에게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탈정치, 탈권력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화되거나 정치화되면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건 개혁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개혁은 오로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시스템을 바꾸고 거기에 사람을 그야말로 모심듯이 하나씩 심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몰라서 못했다. 그거는 결과일 뿐이지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할 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행착오가 있을 때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걸 갖다가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국정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서훈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 구성원들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국정원 내부에도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좀 많나요? 아니면 이거 또 정권 바뀌면 어차피 똑같을 텐데 어차피 그냥 숨고 지나가자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건가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인 면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부터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지휘부나 비정상적인 그런 지시에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그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국정원 직원 개인은 굉장히 약한 존재거든요. 집에 가면 가족 눈치 봐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의 생존권에 목줄을 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업무에 나서는 폐단이 있었다. 근데 분명히 선언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나선 것이 그럼 정당화되느냐? 그건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트랙을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엎드려 있다. 엎드려 못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엎드려 못 있게 해야 되면 너희가 이 개혁을 따라오면은 이런 목표를 나는 가지고 있다. 목표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 목표는 너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정말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사라져가는 기관이고 정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하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겠지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목표를 본인이 선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국정원장이랑 관계없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정원이 그러면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는 2, 3년 내에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개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원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재건축이 이제 조금 완전히 재건축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리모델링 하는 상황이 되겠죠. 리모델링 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인테리어 하는 상황으로 계속 끊임없이 혁신해서 이번 정권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서도 누가 오든지 간에 물론 그게
제가 속한 당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당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개혁의 방향은 정권에 관계없이 나아간다는 확신했을 때 직원들은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라와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따라와. 너희는 이렇게 따라와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코 가혹한 처벌, 가혹하리만한 처벌을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될 일만 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개혁의 성공이 한층 다가갈 것입니다. 퇴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댓글 공작도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는데 퇴직자들은 국정원법에 적용도 안 받고 그다음에 이미 수십 년간 국정원에서 익힌 기술도 있고 커넥션도 있고 그다음에 은퇴해서 그 양재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짓을 할 때 막기도 어렵고 그리고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세력은 제법 있는 거 같고 여전히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과 친했던 정치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 자기가 선배니까 후배들한테 뭐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에 실질적으로 그 양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지회에서 그 댓글팀이 존재했고 댓글팀을 주도했던 100개 팀을 주도했던 게 입증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직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그 업무를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노련한 경험까지 겹쳐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차단을 할 게 아니라 왜 당신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나가면 선배들의 그 입장 때문에 후배들이 힘들어지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분들에게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선배 대우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선배랑의 그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지휘부서부터 시작해서 잘 나서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법 17조에 의하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영원히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이 취득한 기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퇴직을 했으면은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만 쓰지 정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이념을 위해서 쓰지는 않아야 된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럴 경우에 당신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그럼요. 김병기 의원이야 국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타겟이 두 분 요거는 내 거야. 있으십니까? 내심 보면서 요거 내 적성에 맞다 요거. 뭐 당연히 저는 경찰 분야죠. 경찰 분야. 네. 근데 경찰은 워낙 검찰이나 국정원에 비해서 좀 약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 적폐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생계형이 많더라고요. 생계형이 많아요. 생계형.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제도 개혁이죠. 제도. 그래서 특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수사구조 개혁하고 자치경찰제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경찰관들의 인사구조거든요. 승진에 매몰되고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피해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자신의 평가를 하고 인사고과를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고 이 조직문화 바꾸는 게 가장 큰 핵심 같습니다. 박주변 의원은요? 이제 11월 되면 이제 2기 특조위, 세월호 2기 특조위를 만드는 법이 세월호. 네.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야당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국민의당하고는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걸 제가 계속 긴장 속에서 지금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조율을 잘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월호 문제는 이게 일단 되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전 법사위니까 검찰이나 법원에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명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명박. 저희 요즘에 법사위에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BBK하고 그 김경준하고 다스 그 돈 네. 풀렸는데 왜 총영사가 왜 거기 개입합니까? 네.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다시 누구 겁니까? 그 총영사가 그 회의에 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스위스에 있는 돈을 네. 다스로 가져올 때. 그 너무 분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 우리 이명박 각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볼 때. 지금 문제는 이제 MB를 가리키는 증거는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단체 분류한 것도 VIP 혜택 보고했다라고 돼 있고, 군사이버사령부에서 군무원 늘리는 것도 2차례나 MB가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MB가 나오는 문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스 관련돼서도 그 총영사가 개입한 문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순리대로라면 MB를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된다면은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현재까지 제가 본 바예요. 스케줄은 어떻게? 올해가 가기 전에 네. 포토라인에 쓰시지 않을까. 제가 말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아니,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예상을 한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객관적인 전망이 그렇다. 네. 문무일 총장도 증거가 자꾸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저희 여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제대로 수사해라고. 증거 나오면 반드시 수사하라고. 예. 근데 저쪽이 야당 쪽에서 잘 방어도 못 해요. 아니, 왜냐면 문서가 떡떡 나오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상대하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건 저보다는 표현인 게 글쎄요, 일단은 평정심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 많이 힘들고요. 많이 힘들고. 그런데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정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집단적인 이익, 그리고 뭔가 지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합리가 통하지 않게 되고, 그때 이제 좀 어렵죠.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참고 자제하고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 어렵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쪽은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좋은 거고 나쁜 거든 뛰어난 점 뭐냐면 뭔가 오다가 떨어지면 일사불란한 거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 경찰청 국정감사 때 그쪽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경찰 개혁위원들, 개혁위원장 전현직 두 분이 그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시고, 대한변협은 아시다시피 보수적인 법률가 단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북론 색깔론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분히 조곤조곤 저는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대한변협이 종북입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쪽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개혁위원회의 규정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파행 선언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이거 어디서 뭔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알려주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죠.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또 합리적으로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을 이제 언론도 보도해주고 국민들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야당 때는 계속 당해온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언론과 방송을 통해 비춰진 모습도 야당이 늘 뭔가 잘못하고 있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이런 모습만 비춰주고, 그 이전에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안 보여주는 거죠. 그쪽이 어떻게 하든지 안 보여주고, 여기가 왜 열받았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열받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여당이 얼마나 좋은지 정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박주민 의원님도 그런 그 경험을 하세요? 대화하다가. 저는 그래도 가급적 화를 내기보다는 좀 조근조근하게 얘기해서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세월호 관련돼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된 게
불법이다라고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더니 저쪽에서 그게 말이 안 된다. 뭐 쫙 공격을 하길래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PPT를 만들었어요. 막 얘기하시는 동 PPT 만들어서 저희 보좌진한테 띄우라고. 딱 띄워서 이게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쭉 설명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뭘 가지고 따지셨냐면 법에는 안행부가 책임지기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침을 안행부가 책임지기로 바꾼 건데 뭐가 불법이냐 그랬는데 법이 처음 2004년도에 만들어질 때도 안행부였거든요. 근데 그때 위기관리 지침은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걸로 돼 있었어요. 지침하고 법은 원래부터 안 맞았던 거고 왜냐하면 서로 규율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고 그게 9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을 새로 만들면서 지침을 국가안보실로 박근혜 정부가 바꾼 거예요. 그랬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니까 이걸 엄마 뜨거워 하면서 다시 안행부로 바꾼 거예요. 그거 제가 쭉 흐름을 보여줬더니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제가 특히 법제처장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2013년에 국가안보실로 이 책임을 일단 다시 처음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2013년 대통령이 누구죠? 라고 법제처장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법제처장이 당황해서 대통령이 그때 누구였죠? 이러면서 박근혜! 이러면서 제가 짜증을 한번 냈어요. 우리 처장한테 박근혜! 이러면서 그래서 2014년에 자기네들이 국가안보실을 바꿔놨다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다시 이걸 안행부로 바꿔놓은 거를 지적했죠.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그때 한번 처음 짜증냈어요. 국회의원 지금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가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용시설 인권침해 나왔을 때도 제가 국제인권기준 저희 보좌진 뭐 뽑아오라 그랬어요. 뽑아와서 딱 비교하니까 국제인권기준 다 초과하는 거예요. 특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국제인권 기준으로 정해놓은 1인실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하고 있거든요. 훨씬 넘어섰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PPT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니까 또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막 떠드시면 열심히 정리하고. 허점 정리. 김병희 의원님은 그렇게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보통 어떤 기분이 드시면 저 새끼 맞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제일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저희가 신구 조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뭐 서영구 의원님, 진영 의원님이 이렇게 딱 버텨주고 있고 이철희 의원이 워낙 또 펀치력이 세고 거기에다 김종대 의원이 또 완전히 그냥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때로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역할만 하고 계십니까? 어깨 역할? 네, 국방위 같은 데서는 그렇게까지 그분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워낙 권위애들 눌리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 당들도 좀 고참 중진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보위 같은 경우는 한결 편하고요. 정보위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은 거짓말을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순실 숨은 재산, 이거 사람들이 관심 많아요. 안민석 의원님이 혼자 나서고 계신데 수도권 내리 사선으로 그분 혼자는 좀 힘든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여쭤봐요. 네.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다 찾았대요. 그래서 다 찾으셨구나.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지나.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이쪽은 정치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안민석 의원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고 안민석 의원이어서 더 못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분의 공은 정말 인정해 드려야 되고 또 그분이 더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권력이 아닌 노력으로 찾는다는 것은 추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곳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또는 금융계좌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최순실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안홍구 전 대구 지방세무청장 예. 그분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분 전문가니까 일단.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공권력 발동이 돼야 하는 거죠. 공권력 발동이 돼야 하는 그 지점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뭐 사실 저희들은 공권력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지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도 저한테도 이제 한번 그 프로파일러니까 이제 프로파일러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됐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했더니 그다음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국회에 지금 최순실 재산환수법이란 법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도 서명을 했어요. 정의당. 발의할 때. 네. 예, 그래서 이 법 통과에 좀 힘을 쏟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하겠죠. 예. 당연히.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기관이 이제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치밀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 사실 그 정당의 초선 의원들은 안 쳐줍니다. 잘. 더 안 쳐주는 건 비례지만.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정 의원처럼 비례도 눈에 많이 띄고 초선 의원들 또 활약이 대단해요. 이런 경우 진짜 없거든요. 초선 의원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취급을 해가지고 한 3선 정도 돼야지 좀 어디 어깨 힘주고 얘기를 하지. 그게 과거의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은 이때까지 전례 없이 초선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비례도 포함하여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거 실제로. 국민의당의 초선 의원들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자유한국당의 초선 누군지 알아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몰라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회도 잘 안 주고. 여기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초선으로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6개월 되어 가는데 이렇게 봐달라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이라는 정체성이 낯설어요. 낯설고 여전히. 예, 뭔가 좀 잠깐 다니러 온 것 같은 느낌이고 제 역할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다들 생각이에요. 초선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압박이 없어요. 지금.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난 다선이니까 뭐 초선 어떻게 이 말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처음 제가 당선되고 처음 의원총회 첫 의원총회 할 때 모 다선 의원께서 초선들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 거 딱 한 번 들어보고 그때는 좀 제가 거부감을 상당히 느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야. 국회의원은 다 같은 거지. 말은 표현 안 하고 혼자 속으로. 단 한 번도 그러한 뭐 내가 다선이니까 당신들은 뭐 조용히 하시오. 또 이렇게 하시오. 이런 게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국회의원이라거나 정치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에 빠진 야당을 도와주고 위기에 빠진 문재인 대표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께라는 말이 사실은 좀 입에 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국민이니까. 저도 국민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정치권에 살짝 들어와 있으니까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다른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대통령님은 잘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좀 부족할지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북한하고 미국의 어떤 이 대결 국면이라든지 엄청나게 쌓여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경제 이슈나 안보 이슈 어느 거 하나 만만한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나가기보다는 또 많이 내디뎌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그래서 땅은 막 흔들리고 발 디디는 곳은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큰 폭으로 또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당연히 뭐 저도 국민인데 국민분들의 지혜와 용기와 지지와 성원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주인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흔들리는 그 땅을 딛고도 멀리 같이 한번 걸어가자. 그리고 오래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간절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했던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가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더러운 곳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샛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같은 목표를 향하는 모든 사람을 품어 안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어떤 위치로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그러니까 부류가 되고 어떤 사람이 돼도 우리는 하나라는 걸 갖다가 잊지 않고 함께 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김어준에 대한 찬양.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일 제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 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소개해준 그런 가장 중심에 섰던 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늘 은인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찮은 은인. 그 뉴욕타임즈부터 시작해서 계속 김어준 총수와 일해왔던 이경주 PD랑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은 스태프에게 박수를 보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한 분이 고마워요 김어준이라고 들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써져 있는 말이 또 설명하는데요. 시사요정이다. 정치가 어렵고 또 때로는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었을 때 재밌고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치고. 세 번째쯤 되면은 보통 앞에서 좋은 얘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앞에 두 얘기에 다 동의를 하지만 굳이 칭찬을 한다면 굳이. 두세 발을 앞서가며 끌어준 천재가 아니라 두세 발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밀어주는 그런 천재가 김어준 총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여기다 편집해야 되겠어. 제가 원하는 미남. 섹시 이런 걸 나와줘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요. 네.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 이 세 번 파파이 시즌 끝나지만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 기자인데 또 속보를 말씀드려야 돼요. 네. 오늘 원래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이어서 제가 대통령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영상 메시지를 좀 그랬더니 특정 언론사에만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광주 구장에서 야구를 보시잖아요. 네. 야구에는 치맥이죠. 네.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닭 중에서 파파이스를 드시냐고요. 이런 식으로 애정을 보여주시네요. 다 필요 없어. 이제 파파이스라는 포맷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리고 한겨레하고 또 잠시 헤어지지만 또 다른 시즌2 안 해요? 기다려봐요. 곧 다시 만날 겁니다. 네. 그때까지 잠시 안녕. 여론조사도 제가 한참 뒤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 경쟁자였던 분이 친박
대표 주자 박근혜 대표의 대변인이셨고 비례대표로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사실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순간 내가 이겼다 생각하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온 순간. 업어준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까지만 해도 안개 속이었거든요. 네. 잘 모르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만나는 분들은 막 좋다고 하시고 사진도 찍자고 하시는데 여론조사는 뒤지고 있고 이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건가 지고 있는 건가 이 상황인데 갑자기 뭐 그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무슨 또 이영애 씨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용인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부의 조사가 열세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총출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동성애 지지 뭐 무슨 뭐 기독교의 적 이러면서 막 지금 표창원 의원이 굉장히 어려웠다. 예, 그런 얘기 하세요, 쭉.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안심이 되고 싸워볼만 하겠구나.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박주민 의원은 우리가 이 양반 안 된다. 왜냐하면 후보가 된 게 정말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나마 후보라도 빨리 됐지. 후보가 된 게 직전이었기 때문에 되겠나. 예. 그냥 얼굴이나 한번 더 비춰주자. 이런 마음으로 모셨고 본인도 되겠나 싶었죠, 그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파파이스 출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거라는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나 학연 같은 거나 이런 건 제가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그 지역 학교를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호남 출신이나 경상도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죠. 될 것도 같아 하는 느낌이 온 순간이 없었어요, 혹시? 파파이스를 출연한 후? 하여튼 제가 이제 거리에 유세를 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음료수를 갖다 주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 받았다. 자식이 너 찍으라고 하더라. 자식이 너 찍으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좀 바람이 좀 부는구나. 뭐 좀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초반에는 막막했죠. 처음 은평이라는 지역을 공천받고 다시 은평이라는 지역을 처음 갔는데요. 한 3일은 그냥 커피숍에 가서 그냥 가방 메고 앉아 있었어요. 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도 않고 그 마음 압니다.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거 바보들 가만히 앉아있고 커피숍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오늘도 연락이 안 온다.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집에 가고 이걸 3일을 했었어요. 직접 나서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명함도 주고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선거 바보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화가 좀 있는데요.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지역이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동작갑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저 안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당선되려고 혹시 나가냐? 집에서조차 믿지 않는. 남들은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제발. 네. 그래서 그럼 그러자 그러니까 저 돈은 많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편하게 뭐 집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그런데 저는 아까 뭐 당선될 줄 알았냐는데 이러는 게 아니 그런 대표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고 제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에 저는 공천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정말 여기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노력 없이 사실은 주위부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시면 분들의 도움으로 거기에 공천이 됐으면
그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도와주시고, 그러고, 그분들이 선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명함을 못 돌릴 정도로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을 보고 저를 뽑아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다가 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죠. 당시 대표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분 보고 저희를 뽑아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의 내공들이 다 있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문바,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문바라고 하면 문바 맞는데, 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네, 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외부 영입으로, 총선 때 외부 영입을 하면 많은 경우가 사실은 비례대표로 영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구로. 네, 세 분 다 지역구로 간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무도 안 챙겨준 거지. 근데 제 생각엔 오히려 당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비례대표 그냥 다 붙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 만한 약간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비례대표 이제 줄 사람들은 다 정해놓고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가라. 이렇게 빈자리에 준 거죠. 네. 두 분은 그것도 모르고 나가신 거고, 표창원 의원님은 그래도 그 이전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지율은 처음에는 낮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 경쟁 후보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표창원 의원 정도도 안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죠.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죠. 예. 1호 영입이고 상징성 있고 자꾸 그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떨어지면 문 대표님께 큰 흠집이 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여서 사실 참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게 지지율이 뒤집어지는데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죠. 네. 초반에 계속 열세 나가다가 중반 한참 넘어서 조금 이제 격차 좁혀지고 막판에 이제 제가 앞서는 시점 되니까 여론. 자, 김병기 의원, 표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김병기 의원님, 파파이스에 그때 딱 한 번 나오셨고, 그리고 나오셨을 때 당선되겠나? 스스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의 당선을 믿으셨습니까? 네. 이게 무슨 혼인서약하는 것 같아요. 예식장이라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선이 되면 아주 좋은 거고,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변하는 건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였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목표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당선되니까 좋죠. 네. 그게 선출직에 졸지에 출마하셨고, 졸지 선출직으로 사람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저 사람을 나는 원한다고. 좋은 거는 물론 좋았는데 굉장히 부담도 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거보다는 열심히 당시에 앞에서 나가시는 분을 서포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에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문재인까지 가려면 나를 밟고 가야 된다. 그런 멘트 하신 적 있죠? 네, 비슷한 멘트. 정확하게 무슨 멘트였죠, 그게? 잘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 열광적인 문재인 지킴이로 경호실장 비밀병기, 비밀병기까지는 아니었고요. 다 드러난 병기였는데 어쨌든 나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진심 같은 게 느껴져, 그죠? 그때는 절박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그때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은 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포지티브한 것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것들도 많았던 얘기들이 돌았으니까요. 신체적 위해를 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어떤 거가 됐던 그걸 용납하지는 않겠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 물론 표창원 의원들도 표창원 의원도 춤도 많이 추고 춤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네, 춤도 많이 추고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결정적으로 했어요. 김영희 의원님은 특히 저 양반은 뭐 목숨을 건 것처럼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비슷합니다. 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춤이라도 출 수 있는데 김병기 의원님은 내놓을 게 목숨밖에 없으셨거든요. 총선 때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면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죠? 결과는 그랬지만 처음에는 조사 결과 발표 못하는 때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생각보다. 예. 나중에 그 뒤에는 이제 많이 앞선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발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되기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국회의원이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저는 이제 예전에 민변 변호사나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 자주 만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또 이런 법은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느라고 그때 보면 항상 바쁘대요. 항상 바쁘다 그러고 보좌관 만나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얼굴 안 비치고. 네. 그래서 야, 엄청 바쁜 척한다. 너무 바쁜 척한다. 네. 근데 대보니까 진짜 바빠요. 거의 끼니를 차 안에서 김밥 아니면 샌드위치, 그죠? 못 먹을 때도 꽤 있죠. 못 먹을 때도 꽤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거의 못 먹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저희 보좌진들한테 여쭤보니까 보좌진들은 잘 먹고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낼까 하다가, 여러분 식사하고 들어오실 때 김밥 한 줄만 사서 차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 김밥은 먹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일정이 많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뭐 팍팍 법도 막 통과가 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근데 실제로 법 하나 통과시키기가 막 진짜 막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당하고도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국회에서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좀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제가 딱 엄청나게 세련되게 한번 이렇게 합리적인 말로 한번, 어느 순간 저도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질문 시간과 상대방의 답변 시간, 피감 기관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말을 계속 길게 해요. 피감 기관이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로 답하세요. 근데 예 아니오로 답하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고조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답을 안 하고. 고조선 그러면 됐고요.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왜냐면 시간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피감 기관은 또 그게 기법이겠죠. 그게 기법이에요. 예. 국정감사가 되면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업무보고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1시간씩 업무보고를 하고 막 그럼 짜증내죠. 짧게 하라고. 우리는 질문 시간이 뺏기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소리 지르는 걸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분이 표창원 의원이신 것 같네요. 그 표창원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잖아. 파워포인트로 또박또박 하는 걸로 그래서 상대방 약호 죽이는 걸로 좀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상황에 되면 막 화가 나는 건가요?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약간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신사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 국회의 한계, 시간의 제약 이런 부분들을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딱 비춰주는 모습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거짓말이나 또는 이미 약속한 것들을 어기는 것들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차분히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주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저도 모르게 평소 성격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네. 아시다시피 제가 그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막 파동이 일고 했는데 우리 그 더벤져스라고 영입 인사들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당에서 찾아줄 줄 알았잖아요. 네. 뭔가 당신 여기 나가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각자 도생이었는데 박주민 의원은요 처음 공개하는데 당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선 의지가. 아니 다른 분들은 뒤늦게나마 이건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갈 지역구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신 분 순간부터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김병기 의원도 좀 이제 늦게 권력 의지가 좀 부족한 분이었는데 박지민 의원은 나중에 답답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그때 나갈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 어때요? 그러면 거기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미 뭐 지역위원장이 있거나 후보 출마를 했거나 하는 데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지금 정치권에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글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정말 기적처럼. 예, 그 은평갑에 나가셔서 정말 당선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다들 예상이. 아니, 사실 은평갑에 나가서 저렇게 늦게, 저렇게 쑥맥이 아무런 권력 의지도 없고,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명함을 나눠주지도 않고 가만히 카페에 앉아있는데 당선이 되겠나.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 진짜 낮게 봤어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애가 타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코치를 하셨죠, 정청래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도 코치를 많이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코치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 조국 교수님.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페이스북에 그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라. 그럼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야, 프로필 사진만 바꾸면 뭐하냐. 뭐 올려야지. 그래서 제가 또 올리고. 매일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한인석 교수님, 서울대. 그분은 도시락 싸가지고 말릴 텐데, 저 인간.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코치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고. 정봉주 의원님은 하도 제가 공천이 안 되니까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해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세게 불출마 선언을 해야 다음이라도 네가 노려볼 수 있다. 다음이라도 노려볼 수 있다. 21대 선거라도 네가 출마를 해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안 됐죠. 잊혀졌죠. 그 김병기 의원님도 국회의원 안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람들이 나가려면 나 싫다고 안 한다고. 결국은 오케이 한 이유 어떤 타이밍에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이철희 의원님이 그때 그 전략위원장인가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거기에 그런 거 안 해도 그 지역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혹시 뭐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때 나갈 사람이 없으면 나갈 사람은 넘쳐나죠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이제 나가겠냐 막판에 가가지고 어디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가겠냐 해서 그럼